요즘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반짝 상승하던 수출이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수출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생산자 물가가 지금 7월, 8월 2달 연속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7월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0.3% 하락했고요. 작년 또 8월에는 연달아서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에 없었던 현상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석유류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거의 9%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와 함께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인플레이션이 거의 0%에 가까웠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책에 대전환이 오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부진으로 이달 소비자 물가가 덩달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마지막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달보다는 더 하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6개월 걸립니다. 예. 근데 6개월 전에 생산자 물가를 보면은 약 0.5%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보였는데요. 이 관계만 본다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로 계산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소비자 물가에 많이 계산에 들어가는 농수산물이나 석유류 제품은 계절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가을을 지나면은 좀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생긴 것이요. 지금 태풍도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또 돼지열병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식당 물가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거의 한 450가지 물건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그중에 네. 말씀하신 돼지고기나 여러 가지 농축산물 가격이 태풍이나 돼지열병으로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중국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을 때 돼지고기 가격이 40% 상승하였는데요. 네. 따라서 역설적으로 전체적인 물가는 내리지만 우리 서민 생활에 가까운 식료품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각에선 저물가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행형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디플레이션이 정말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물가 움직임을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일본이나 영국, 미국은 경험해 보았지만 한국은 이거 경험해 본 경제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경제적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소비랑 투자를 계속 미루게 되고 더 심각한 거는 빚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1,400조인데 실질적인 빚의 가치가 증가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으면은 그 100만 원으로 사과를 100개 살 수 있다면 사과 가격이 내려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과를 105개 이렇게 사야 됩니다. 예. 같은 논리로 빚이 늘어나서 상당한 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저물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부 서민들 사이에서는 좀 체감이 가지 않는 것이요. 마트를 가봐도 식당을 가봐도 이렇게 가격이 내린 것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지표와 현실이 좀 따로 노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활물가랑 관련이 깊은 식료품과 식자재가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그 베스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가 한 450가지 정도 우리나라는 되는데 그 중에서 10% 정도가 그 식료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식료품을 더 자주 접하고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하니까 여기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예. 사실 450가지 전체를 보면은 이자율이라든가 학원비라든가 그리고 이발소의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신문 구독료 이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소비자 심리가 또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소비를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문제는 저물가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있느냐 이거가 아닐까 싶은데 네. 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1.5%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현재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요. 2%는 불구하고 지금 1%도 안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예. 한은의 걱정은 지금 물가가 아니라 경기를 살리는 문제로 돌아서고 있는데 올 초에 금통위원 중에 한두 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한 서너 명 정도가 과반수 정도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금통위원들의 의견이고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 집행부의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더 내려서 정책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이미 기준금리가 1.5%이고 시장금리인 CD금리도 1.5%고 그리고 그 3년 만기 국고채는 1.3%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금리를 더 내려봤자 소용이 없고 한은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내려서 정책 조정을 하겠다고 이 금리 조정을 아껴두는 입장입니다. 네. 예. 지금 물가뿐 아니라 수출도 연일 하락세인데요. 네. 이달 들어서 아직 뭐 며칠 남아있긴 하지만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10개월 연속 수출 하락이 우려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저성장으로 돌아섰고요.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전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전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산업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담당하는 중국으로 수출이 거의 30% 하락했습니다. 네. 굉장한 양이고요. 예. 산업별로도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40% 하락하고 두 번째인 석유류 20% 하락 그리고 자동차도 15% 하락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는 거의 사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해외에 수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수출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뭐 수출 강국이다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옛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분기 수치를 보면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폭이 두 번째로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폭이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 천연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크고 그걸 이용해서 또 수출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G20 중에서 가장 높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하면은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수출이 7%에서 8% 정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은 상당히 수출이 안정적인데요. 뭐 1%, 3% 하락 정도인데 이 두 나라는 그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덜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가장 큰 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가 대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흥국 시장을 돌파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요 이 수출국인 뭐 미국과 중국 이런 곳은 수출 비중을 좀 더 줄이고 네. 개발도상국 쪽에 수출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인데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정책은
이제 정부가 답답해서 수출이 워낙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상대국에 수출되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인 미, 일, 중, 유럽 지역의 수출 비중이 50%인데 그거를 40%대로 내리고 그리고 소위 남반국, 신북반국인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을 20%에서 30%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고 특히 이런 신북방과 신남반국에 속한 나라들이 상당히 불안한 나라들입니다. 네. 경제 부침이 심하고 외국인에 대한 그 피해 의식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수출에 대한 반감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는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수출에서 지금 중국이 뭐 한 30% 정도 아까 줄어들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사실 중국 자체도 한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서 시진핑 정부에서도 한국을 상당히 방어적으로 대한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중국에 수입하는 전체 석유량보다 훨씬 큽니다. 예. 근데 이런 중국이 수출이 줄어들면서 그 화웨이나 이런 곳에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이런 반도체나 LCD, OLED 패널 자체가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빨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뭐 좀 돌파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흥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흥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큰 기업이나 그런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회사들이 파트너를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수출 계약이나 수출 보험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 선진국가에 있는 유명한 회사가 우리나라 물품을 수입할 때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수출에 진행이 되지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제약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수출 보험 공기업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대내외 불안 때문에 물가도 불안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뭐 정책적인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가장 그게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입니다. 네. 이게 외국 학자나 한국 학자들 모두 강력한 그 확장적 정책을 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딴 나라랑 다르게 그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전합니다. 예. 선진국은 일본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모두 그 정부의 빚이 부채가 GDP의 100%를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20국에서 가장 낮은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확장적 금융정책, 이자율을 내리고 돈을 더 공급하고 동시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이 정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딴 G20국 선진국보다 우월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확장적으로 펼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